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4회에 기출되었던 정보 시스템 구축관리 그쪽 파트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보 시스템 구축관리 쪽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공학 쪽이라서 외우는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답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이용자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에 사설망을 구축하여 마치 전용망을 사용하는 효과를 가지는 보안 솔루션은 그래가지고 원래는 우리는 공중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망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컴퓨터들이 이렇게 서로 이 공중망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것들을 가상으로 이렇게 쫙 연결하는 거예요. 가상으로 이렇게 전용망처럼 연결을 하는 게 바로 VPN이라는 거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VP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에 사설망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회사야 라고 해가지고 회사의 통로를 만드는 거. 실제로 그것들을 통신서류를 깔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상 사설망을 구축하는 거. 그게 바로 VPN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CMM 모델의 레벨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일단 CMM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성숙도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성숙도를 보는 게 CMM이라고 하는 거다. 얘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스파이스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 만든 거. 유럽에서는 이런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안 써. 그래서 0에서부터 6단계까지 쓰는 스파이스라는 게 또 있다. 그래서 보통은 3단계 정도가 됐을 때 이 회사는 맡기면 일 좀 하겠구나 라는 회사의 판단 기준이 3단계 정도가 됐을 때가 바로 그런 조건이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정답은 최적 단계, 관리 단계, 계획 단계, 정의 단계 있는데 계획 단계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 계획 단계가 된다. 자, 그러면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5단계 절차가 있으니까 이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초기 단계가 있어요.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회사는 신생 회사야.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있는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바로 초기 단계. 그리고 반복 가능한 단계. 이건 한 번 정도는 수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지는 좀 알고 있어. 그게 바로 반복 가능한 단계. 이제 정의된 단계. 이제 회사의 그 매뉴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는 단계가 정의 단계이다. 이 매뉴얼들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단계. 그게 바로 관리된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적화 단계. 이쯤 가면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맡겨도 척척 박사님처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된다. 그래서 초기 단계, 반복 가능 단계, 정의 단계, 관리 단계, 최적화 단계.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계획 단계 아닌 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오는 거고 그 순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생명주기 모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일단 가장 오래된 모형이래요. 가장 오래된 모형 딱 여기까지만 봐도 폭포수 모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많은 적용 사례가 있지만 요구사항의 변경이 어려우며 왜? 내려왔을 때 올라가지 못하니까. 자, 각 단계의 결과가 확인되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선형순차적 모형으로 고전적 생명주기 모형이라고도 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가 완벽하게 끝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산출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다. 자, 애자일하고는 반대죠. 애자일은 산출물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물론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너무 자세한 산출물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자, 어쨌든 3번의 정답은 폭포수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 폭포수 모형이 된다. 패키지 모형, 코코모 모형, 관계형 모형 이거랑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층이 아닌 것은 제가 이거 다 찾아봤는데 이런 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어디서 문제를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이전에 기출 문제도 없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올 거다. 그래서 이건 외워두세요. 그냥.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 제어 클래스층이다. 그래서 표현층, 그리고 프로세스층, 비즈니스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어 클래스층은 없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SOA예요. SOA. SOA. 자, SOA라고 해가지고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이다. 로아라는 것도 있어요. 로아.
로아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자원지향이에요. 자원지향. 그래서 소아라는 게 있고 로아라는 게 있다. 그래서 소아는 소브로 구현하는 거고 로아는 레스트풀 이런 것들로 구현하는 게 소아하고 로아 차이점이다. 근데 요즘에는 소아 소 이런 것 어려워서 안 쓰죠. 요즘에는 그 레스트풀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4번은 아마 다시 출제가 된다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순서는 바꾸겠지. 그 정도만 바꿔서 내지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출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디를 뒤져봐도 위키피디아를 봐도 없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단만 외워두시면 되는 문제이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은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는 하드디스크 묶어놓은 거 그걸 보고 스토리지라고 한다. 자, 하드디스크와 같은 데이터 저장 장치를 호스트 버스 어댑터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그냥 끼는 거예요. 껴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자, 저장 장치와 호스트 기기 사이에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있지 말아야 하고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만 쓸 수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 요거는 DAS야, DAS. 그래서 5번의 정답은 DAS이다. 자, 우리 스토리지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DAS도 있고 NAS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합친 것도 있고. 근데 여기 엔스크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컨텐츠를 여러 기기에서 보는 거죠. 이게 엔스크린인 거고 NFC 같은 경우에는 근접한 통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버스 탈 때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NFC 통신하잖아요. 그게 NFC다. 근거리 통신. 그래서 스토리지 종류 보면은 DAS, 그래서 다이렉트 어태치드 스토리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NAS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한 거, 이게 NAS이고, SAN, 요거는 DAS하고 NAS하고 합친 게 바로 SAN이다. DAS 같은 경우에는 서버와 저장 장치를 전용 컨트롤러와 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이다. 네트워크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서버하고 이런 저장 장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NAS 같은 경우에는 서버와 저장 장치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스 장비 많이 보셨잖아요. 그 요만한 장비 해가지고 하드디스크만 냅다 꼽아놓은 거 갖고 네트워크 연결해가지고 쓰는 거. 그게 나스이고, 그리고 SAN,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다스는 직접 연결하니까 빠르겠죠. 그리고 나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연결하니까 조금 느리겠지. 그래서 다스의 빠른 처리와 나스의 스토리지 공유 장점을 합친 방식이 바로 SAN,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DAS, 그리고 NAS, 그리고 SAN 이런 것들, 그냥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의 적용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일단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뼈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의자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망치도 있어야 되고 못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들이 공구 박스 어떤 뼈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의자를 만들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맨 땅에 헤딩해야 돼. 그러면은 망치가 필요하면 철물점에 냅다 달려가서 사와야 되는 거고, 못 필요하면 또 냅다 달려가서 사와야 되는 거고, 그럼 어느 천년의 의자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 어떤 뼈대가 되는 걸 보고 우리는 프레임워크라고 한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대표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게 돼요. 예전에는 뭐 스트러치도 쓰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된다. 자,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져다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이런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왜 만들었느냐? 일단 발주처가 국가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가기관이 많은데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업체에다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그 유지운영을 맡길 수가 없어요. 개발을 하고 나면, 구축을 하고 나면 빠지든지 아니면 길어야지 1년에서 2년 이렇게만 할 수 있고, 2년이 끝나고 나면은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들여야 돼.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맨날 다시 만들자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만들게 되면은 이걸 또 다시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되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통합적인 툴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예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만들어 놨으니까 고칠 만한 게 틀 외에 그냥 다른 것들, 조그만 것들 고치는 거지 이 전체적인 틀을 고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스프링 기반으로 만든 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업체들에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가져다가 조금 되게 무거워요. 되게 무거워서 조금 빼가지고 자기만의 프레임워크들을 만들어.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다 그러고 있어. 무슨 니네 회사에서 만들어? 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서 만든 거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틀이 되는 거,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게 바로 프레임워크이다.
자,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공통 컴포넌트 재사용으로 중복 예산이 절감이 된다. 그 프레임워크 안에는 망치라는 거 있고 못이라는 거 있고 공통적인 게 있으니까. 자, 기술 종속으로 인한 선행 사업의 의존도가 증대가 된다. 아니죠. 기술 종속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뼈대를 제공을 해주는 거지 비즈니스 로직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로직, 그러니까 어떤 업무 처리 절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뼈대만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행 사업의 의존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다. 자, 표준화된 연계 모듈 활용으로 상호 운영성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개발 표준에 의한 모듈화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유지보수 용이 이것 때문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니까네. 어쨌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프레임워크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텍사에서 개발된 것으로 구조적 요구 분석을 하기 위해 블록 다이어그램을 채택한 자동화 도구는 외워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 맨 마지막에 있는 SATT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테크 나오면은 그냥 찍으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 답 외우시면 돼요. 가끔가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 답 외에 더 이상 나오는 거 없으니까 문제 답만 외우시면 돼요. 문제도 필요 없어. 소프트테크사. 그래서 SADT 이것만 외우시면 된다.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HIPO, 히포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나 문서화할 때 사용되는 기법이고 그리고 입력, 처리, 출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하향식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상향식 아니에요. 하향식이니까 구조적, 절차적 언어에서 쓰는 게 바로 히포이다. 오케이? 그리고 히포 차트에는 가시적 도표, 총체적 도표, 세부적 도표 이렇게 3개 있다는 거 요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가시적 도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총체적 도표에는 입력, 출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입력, 출력, 처리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리고 세부적 도표는 총체적 도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는 거 그게 바로 세부적 도표이다. 가시적 도표에는 입력, 처리, 출력 이런 게 없어요. 총체적 도표부터 나와 있는 게 입력, 처리, 출력이다. 자, 요거 3가지 알아두시고 그리고 하향식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5가지 가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5가지 가치. 자, 일단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단순성, 피드백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죠. 고객 배제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의사소통, 단순성, 피드백 또 5가지 써야 되니까 용기하고 존중.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거는 실기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나오는 거 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외워두셨으면 좋겠다. 실기까지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필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실기까지 조금 이렇게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정보의 접근 통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단 접근 통제라고 하는 거는 맥, 덱, 알백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덱하고 알백하고 있으니까 기억에 들어가는 거는 맥이겠죠. 맥, MAC. 그래서 MAC 같은 경우에는 좀 군사적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서가 있다. 그럼 얘가 기밀 문서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맥이에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게 바로 맥인 거고 보안 등급에 따라서 뭐 소령이면은 어디까지 볼 수 있고 대령이면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이게 맥이라는 거다. 자, 그리고 덱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너한테 권한 주고 너한테 권한 주고 너한테 권한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덱이에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쓰는 거. 그리고 알백이라고 하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쓰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 사람이 인사과도 갔다가 총무과도 갔다가 뭐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어요. 그럼 막 꼬이겠죠. 그 권한들이 막 꼬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사과에다가 어떤 거를 주고 그리고 총무과에다가 어떤 거를 주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과에다가 이렇게 그 권한을 주는 거야. 그게 바로 알백이다. 그래서 역할 기반이다. 보안 등급에 따라서 결정되고 신분에 따라서 결정되고 역할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 요게 중요한 거죠. 접근 결정. 요것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종류 맥, 덱, 알백.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9번의 정답은 2번 맥이 된다. 오케이?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 중
나선형 모델의 4가지 주요 활동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이거 아마 지난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폭포수하고 나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첫 번째로 무조건 계획은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나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다른 거에는 없어요. 특이하게 위험 분석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험 분석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면은 실제로 구현, 개발을 하겠죠? 구현을 하게 된다. 자, 구현이 끝나고 나면은 그것들을 고객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평가를 받게 된다. 자, 요거를 하나하나 계획부터 위험 분석, 구현 평가 요것들을 한 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나선형 모델인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계획 수립 A, 얘가 1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고객 평가는 맨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얘는 4번. 그리고 개발 및 검증은 위험 분석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얘가 2번, 3번이 된다. 그래서 A, D, C, B, A, D, C, B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A, D, C, B가 된다. 자, 폭포수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폭포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에 계획을 하게 돼요. 자, 계획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분석하겠죠?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설계가 끝나면은 실제로 구현을 하는 거고 구현이 끝나고 나면은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유지운영 단계로 빠지게 된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는 유지운영 단계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들게 된다. 자, 그리고 V 모델이 있었어요. V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 순서대에 맞춰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 그리고 통합 테스트,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제가 이거 이전 시간에도 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복적으로 들으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도 시험 끝날 때까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 단위 테스트 개발자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죠. 통합 테스트는 하향식하고 상향식이 있다. 하향식은 스톱, 상향식은 드라이버예요. 자,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는 기능 테스트하고 비기능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인수 테스트에는 알파 테스트하고 베타 테스트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폭포수하고 그리고 V 모형 그리고 나선형 모델 이렇게 4가지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중요한 거니까 머릿속으로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언제까지? 실기시험 끝날 때까지. 오케이?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비용 추정 모형이 아닌 것은 했어요. 소프트웨어 비용 추정은 일단 하향식이 있죠.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기법이라든가 델파이 기법 이런 것들이 있다. 아, 내가 저런 거 해봤는데 한 1억 정도 들 거야 라고 하는 게 전문가 기법인 거고 델파이 기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향식에는 뭐 라인 수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멤버스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건데 뭐 수학적 기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코코모 모형이나 푼납 모형 그리고 펑션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된다. 아닌 거 찾으면은 4번이죠. 퍼트.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퍼트가 된다. 자, 퍼트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는 잘 안 쓰이고 퍼트 CP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정을 찾아내는 거, 일정을 그래프로 그리는 거, WBS,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를 해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분리를 했으면은 이게 며칠 걸릴지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형태로 그려놓은 게 퍼트이고 이것들의 임계 경로를 구하는 게 CPM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요즘엔 따로따로 하지 않고 퍼트 CPM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계 경로를 구하는 게 바로 퍼트 CPM이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코코모 같은 경우에는 라인 수를 나눈 거죠. 그래서 5만 라인 이하, 자, 그리고 30만 라인 이하, 30만 라인 이상 이렇게 나눈 거다. 자, 그리고 푼납 모형 같은 경우에는 랠리 노등 곡선을 이용하고 그리고 슬림이라는 그런 도구를 이용한다. 자, 그리고 펑션 포인트라는 것도 있다. 자, 11번의 정답은 4번. 네, 12번 보도록 할게요.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일단 그 대칭키라는 방법이 있고 공개키라는 방법이 있는데 대칭키부터 보면은 키가 똑같아요. 암호화하려고 했을 때 암호화하는 키하고 복호화하는 키하고 똑같은 게 대칭키 방법이다. 뭐 DES나 3DES 이런 것들이 대칭키 암호화에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공개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공개를 해놓는 거예요. 자, 이 공개된 키를 가지고 나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 공개된 키를 가지고 잠그는 거예요. 암호화를 시키고 나한테 보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2개의 키 중에서 공개 키 말고 개인 키가 있어요.
그 개인 키로 풀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다. 오케이?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공개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반드시 공개키로 복호해야 된다. 아니죠. 공개키로 복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키로 복호하든지 개인 키 혹은 비밀키 이걸로 복호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공개키가 아니라는 거. 오케이? 공개키로 암호화하는 건 맞지만은 개인 키나 비밀 키로 복호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비대칭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한다. 왜? 키가 틀리니까. 자, 대표적인 기법은 RSA라는 기법이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키 분배가 용이하고 관리해야 할 키 개수가 적다. 대칭 키가 더 작을 것 같죠? 아니에요. 공개키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키 개수가 훨씬 더 작다. 그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문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키 개수가 많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주의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이 설명하는 다중화 기술은 일단 다중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여러 대의 기기가 있어요. 그럼 어떤 기기에 들어갈 건지 이게 바로 다중화 기기이다. 여러분들 집에 다 다중화 기기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집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있다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뭐 핸드폰 있고 엄마 핸드폰 있고 내 핸드폰 있고 동생 핸드폰 이렇게 핸드폰이 있을 때 각각의 통신망 쓰시나요? 각각의 인터넷 해가지고 뭐 어디는 LG 어디는 뭐 저기 뭐야 그 SK 이런 식으로 쓰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 들어와 있잖아. 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 대의 기기가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중화라는 개념이다. 다중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드 분할 다중화도 있고 그리고 시분할 다중화, 주파수 분할 다중화, 그리고 파장 분할 다중화 여러 가지 다중화 기법이 있다. 자, 그중에서 어떤 거냐?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 기술의 하나를 의미한다. 자, 파장이 서로 다른 복수의 광신호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광섬유를 다중화하는 방식이다. 파장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파장 분할 다중화겠죠. 자, 빛의 파장축과 파장이 다른 광선은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로 돼 있는 것 중에 파장 분할 다중화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파장 분할 다중화는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고 얘는 코드 분할 다중화, 밑에 거는 시 분할 다중화가 되는 거다. 여러분들은 영어까지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포함시켜 사용자 측에서 실행되게 유도함으로써 정보 유출 등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취약점은 뭘 삽입한다고 그랬죠? 스크립트를 삽입한다고 그랬어요. 스크립트를 삽입한다고 그랬으니까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된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 XSS가 되는 거죠. 만약에 SQL을 삽입했다라고 했을 때는 SQL 인젝션이 되는 거죠. SQL 인젝션이 된다. 자, 근데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 나오기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SQL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 찾기가 쉽잖아요. 근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SQL 인젝션을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QL 인젝션 개념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랜섬웨어 뭔가를 깔아놓고 그 해커들이 뭔가를 깔아놓고 돈 달라고 하는 게 랜섬웨어인 거죠. 그리고 파밍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이트, 네이버를 들어갔는데 실제로 네이버를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 해놓은 게 바로 파밍이다. 그래서 네이버를 접속을 했는데 네이버처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접속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파밍이라는 거고 피싱이라고 하는 건 낚는 거예요. 그래서 피싱이라는 공격법이라는 것도 있다. 어째 14번에 얘기하는 거는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CBD,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로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컴포넌트를 가지고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있으면은 요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요것들을 만드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바로 CBD죠. 그래서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로먼트이다.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다.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개발기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져다가 조합만 하면 되니까 당연히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겠죠. 새로운 기능 추가가 쉬운 확장성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 컴포넌트를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조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재사용이 가능하다. 컴포넌트라는 단위로 이렇게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있는 1, 2, 3번은 당연한 거죠. 그럼 4번이 뭐가 틀렸는지 보면은 1960년대까지 가장 많이 적용되었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이다.
1960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위기 그 전인데 완전히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막 기고 있는데 하드웨어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CBD라고 하는 거는 1960년대 말쯤에 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해가지고 함수 단위로 시도는 해봤어요. 1960년대 말에. 근데 요즘에 많이 쓰이는 게 CBD죠. 그래서 1960년대까지 뭐 많이 쓰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1, 2, 3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1960년대에는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정말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CBD라는 방법론 자체도 없었다. 오케이?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일단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알아보기 전에 요거를 먼저 조금 알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IaaS라는 게 있고 그리고 PaaS가 있다. 자, 그리고 SaaS라는 게 있는데 요거 외우실 때 아이쿠어리아 파스를 붙이면 싹 낳겠네.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조금 더 쉽게 외우지 않을까. 아이쿠어리아 파스를 붙이면 싹 낳겠네. 뒤에 있는 거 똑같잖아요. AAS 붙으니까. 자, 일단 IaaS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어떤 인프라를 이용을 하는 거죠. 내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어떤 인프라를 이용을 하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마이박스라는 걸 이용하시나요? 저는 마이박스 쓰고 있는데 그 마이박스를 쓰게 되면은 내 컴퓨터에 마이박스라는 그런 드라이브가 생겨요. 근데 물리적으로 나는 마이박스라는 그 30기가짜리 어떤 물리적인 그 하드디스크를 추가한 적이 없는데도 이 하드디스크가 생긴 거지. 그게 IaaS이다. 그래서 인프라, 그러니까 어떤 거냐? 외부에 있는 저장 장치를 내가 이용하는 거. 그게 바로 IaaS예요. 그래서 어떤 저장 장치를 가상화시킨 거.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IaaS이고 그리고 PaaS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때 쓰는 거. 개발할 때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는 게 PaaS이다. 자, 그리고 SaaS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독스라고 있죠. 구글 독스 보면은 엑셀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DOC 이런 워드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내 컴퓨터에 엑셀이 없는데 그 구글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구글 독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엑셀도 쓸 수 있고 파워포인트도 쓸 수 있고 워드도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준 게 SaaS이다. 되게 헷갈리네. 그래서 IaaS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자원을 가상화시켜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거고 PaaS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고 SaaS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IaaS 요거랑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면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관리 등을 모두 소프트웨어로 정의한다.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력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 조작만으로 자동 제어를 한다. 뭐 이런 거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내 모든 자원을 가상화하여 서비스한다. 이게 가상화해 서비스하는 거니까. 자, 4번.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특화된 업무를 서비스하기에 적합하다. 얘가 어떤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있나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내 컴퓨터에 종속되어 있나요? 아니죠. 여러 군데에 범용적으로 가상화해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16번의 정답은 4번. 종속적인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같이 쓰일 수 있다. 가상화 시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16번에는 아마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IaaS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아이고 어리야. 파스를 붙이면 싹 낳겠네. 요거 세 가지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운영체제의 커널에 보안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운영체제의 보안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능한 각종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운영체제가 있어요. OS가 있는데 거기다가 보안을 붙였대. 그러면은 Secure OS겠지.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Secure OS가 된다. GPIB 뭔지 모르겠어. CentOS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의 종류의 하나예요. 리눅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레드햇도 있고 와우 리눅스도 있고 이런 CentOS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우분투, 저희가 쓰는 우분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entOS예요. 그리고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죠.
자, 어쨌든 17번의 정답은 4번 CQOS이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제가 조금 이따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거리가 먼 거 찾아보면 정답 보면은 화살표를 이용한대요. 근데 나치 슈나이더만 도표를 딱 한번 보면은 왜 얘가 정답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읽어보고, 논리의 기술에 중점을 둔 도형식 표현 방법이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그리고 연속, 선택 및 다중선택, 반복 등의 제어 논리 구조로 표현을 한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조건이 복합되어 있는 곳의 처리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식별하는 데 적합하다. 어떤 도표를 그리는 거예요. 순서도 같은 거를 그리는데, 순서도하고 나치 슈나이더만 도표가 있는데, 순서도를 이용하는 거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나치 슈나이더만 도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박스, 순차 실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선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조건이 있으면 여기 true 들어가고 여기 false 들어가고,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다중 선택일 때, 그리고 요거는 반복일 때, 그리고 요거는 이건 두아일 때, 요거는 while하고 for. while하고 두아일하고 조금 틀리다고 그랬죠? while은 조건 검사하고 들어가는 거고, 두아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간 다음에 한 번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 검사라는 게 두와일이다. 자, 여기 화살표 있는 거 있나요? 없죠? 요거 빼고 화살표 있는 거 없잖아요. 화살표를 이용하는 건 순서도죠. 그래서 시작하고 어떤 정의를 하고 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순서도이고, 나치 슈나이더만 도표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라는 게 있지가 않다. 그래서 아까 정답은 뭐 화살표 어쩌고저쩌고 한 게 그게 정답이었어요. 오케이?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에 적합한 용어는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모델이다. 구글에 의해 고안된 기술로서 대표적인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병렬 처리 기법을 제공한다. 임의의 순서로 정렬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고 이를 다시 합치는 과정을 거친다. 정답 그냥 외워둬야 돼요. 맵 리듀스라는 거다. 맵하고 리듀스하고 조금 합성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둡에서 계산 처리할 때 쓰는 게 바로 맵 리듀스예요. 그래서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뭐 하둡 나왔다. 그럼 요거 찍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및 능력 측정 기준에 대한 국제표준은, 그래서 딱 찾아보면은 4번이죠. 4번.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다. 스파이스하고 비슷한 거는 CMM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CMM 살펴봤어요. CMM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든 거고, 저 스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만든 거다. 오케이?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다. 여기 CMM 나오게 되면은 스파이스가 아니라 CMM 나오게 되면은 얘가 정답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봤어요. 자,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그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는 것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답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합격 점수는 받으실 수 있을 거다. 정말 생뚱맞은 문제. 그거 어떻게 풀어? 그거 못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문제들하고 교재에 나왔던 문제들 충분히 풀어보면 합격 점수 이상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더 이상은 그 기출문제 풀이는 진행을 안 할 거고,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놨던 기출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필기, 합격 다지기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자, 지금까지 제 강의 같이 들어주시느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 같이 합격해가지고 한 번에 합격해서 실기 강의에서 웃는 얼굴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